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27일이죠.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네.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또 반등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 우리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하루 이익 실현하고 끝나는 모습, 굉장히 강한 장세인데, 어느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게 1번. 그 안에 차별화가 나타나더라. 가는 놈만 가는 거죠. 엔비디아만 가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좀 마음이 서글픈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더 갈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앞서는데 더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다 끝나고 경제 전망, 경제 전략, 그다음에 금리나 가능성,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다시 올초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로 쏠려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거의 시장이 쭉 꼭대기에 와 가면 갈수록 이제 승자 독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IT 반도체라도 승자 독식, 그 다음에 섹터도 승자 독식, 섹터 안에서도 승자 독식, 가는 놈만 더 가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도 그렇죠. 화장품, 실리콘 이런 것들이 더 가고, 이런 전력기기도 가는 놈만 가고, 이런 모습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승자 독식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는 그 안에 숫자 싸움이다. 같은 기대감이라도 숫자로 증명해준 애들로 승자 독식이 더욱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숫자, 즉 넘버,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깔때기 장세가 확실히 돼 있는 거죠. 깔때기 장세. 이렇게 우리가 깔때기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다 갔는데 이제 여기다 물을 쏟아 부으면은 이 걸을 수 있는 기름 종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엑기스 있는 종목만 가는 승자 독식. 이 승자 독식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 깔때기 장세가 깔때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업이익과 숫자다.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6월을 한번 또 삐대봐야 되는데, 버텨봐야 되는데 5월은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니었다. 미국은 좋았는데 우리는 좀 재미없는 장이었는데, 과연 한국 주식시장은 또 이번 달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쏠림, 가는 놈만 가는 거, 굉장한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01, 나스닥은 1.1%, S&P 500은 0.7. 네, 다시 나스닥이 16,900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도 다시 0.7에 오르면서 53,004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토요일날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죠. 네, 다시 2.57%, 26달러가 올라가면서 1064달러까지 왔습니다. 배당, 그 다음에 액분,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어제 스터디 모임하면서 액분과 배당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해했는데, 일단은 액분을 하면은 다우지수에 편입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우지수에 10대 1이기 때문에 100달러 정도에서 다시 6월 6일인가? 이때 9주를 더 봤는데, 이 액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밑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멈출 수는 있죠. 아무래도 다우를 추종하는 지수 패시브와 그 다음에 다양한 액티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예로 우리가 테슬라가 이렇게 뭉개지는 것들을 엔비디아는 봤다. 그래서 자기들도 거의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로 액분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우로 또 편입을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밀고 가고 수급상을 좀 퍼뜨리는 그런 모습, 이게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단기적으로 항상 액분이 끝나면 애플도 그렇고 하락을 하더라. 하락을 하면서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하락 가능성, 이게 이제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또 우리 엔비디아도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 가능성, 가장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술적으로는 추정자가 없죠. 두 번째, 경쟁자도 없습니다. 세 번째, Q나 P 모든 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미국 제국의 몰락. 미국이 이처럼 계속 강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다. 바로 엔비디아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지만, 결국 엔비디아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의 어떤 문제라든지 미국 제국이
어느 정도 뭐 금리로 무너지든지 뭘로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특히 버블로 많이 무너질 가능성, 너무 많이 풀린 돈으로 무너질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는 당분 갈 것 같다. 그게 무너질 게 저는 올 하반기 9월 넘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상 버블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추가로 더 사야 될 것 같다. SK 하이닉스는 저는 25만원까지 보고, 엔비디아는 $100 정도로 액분을 하면은 $120에서 $150까지는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했던 제 이야기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눠야 될 게 삼성의 몰락, 삼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에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만에 진 거죠. 네, 대만에 졌다. 특히 이제 어떤 기술의 변화나 진보일 때 한국이 일본을 꺾고 올라왔다. 1980년대도 90년대. 그 다음에 2010년, 20년까지 잘 오다가 20년대에서 4차 산업, AI 시대에서 한국이 대만에게 졌다. 대만이 칠고 올라갔다. 대만, 즉 화교자본의 총화가 TSMC인데 결국 TSMC에게 진 거죠.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미숙 전략을 잘못 짜는 거, 경기현 사장의 이런 사람들 다 잘린 이유들, 잘린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화교자본에 삼성이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화교자본의 많은 총화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대만이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미국의 힘들이, 일본의 힘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치는 게 아닌가, 삼성을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의 기술력의 문제죠. 네, 뭔가 자만을 하다가 얻어맞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위기의 의식을 타개할 만한 그러한 파워 있는 그런 실력자도 없었다. 거기에 최고원 리더인 이재용에 대한 판단 미스들을, 그리고 보고 체계가 현 상황이 정확히 올라오지 않는 것. 그래서 최근 5월 콜 테스트에서 실패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6월 마지막 콜 테스트가 또 한 번 더 있다는데 이때 통과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너무 많이 이제 삼성발 HBM을 막 생산을 해놓은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삼성이 HBM을 막 일단 먼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발열 문제, 성능 문제, 저전력 문제에서 모두 거의 X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 만들어 놓은 문제랑 나중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상각이 삼성의 4분기에 일어날 가능성, 그 4분기 때까지 삼성의 HBM을 정확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삼성은 이 HBM 구조에서 이 6단, 8단을 쌓아서 붙이는 것을 못했다는 거죠. 네. MR 머프의 문제인지, NCF의 문제인지, 이걸 붙이고 1024개인가 26개인가의 I/O 입출력 단자를 묶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들지 못했다. 붙이는 게 잘못인지, 구멍을 뚫는 게 잘못인지, 결국 여기서 딱 하나의 승자는 한미반도체하고 디스코. 이 두 가지만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서 승자가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들죠. 이건 전부 다 나머지는 범용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결국 이 반도체를 붙이는 건. 그 다음에 이제 12단으로 가면 이 베이스 로직 다이, 이 로직 다이를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 문제. 같은 높이의 12단을 쌓아야 되는데 삼성은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거, 블랙웨이를 올 2분기, 3분기부터 시장에 판매할 것 같다는 엔비디아의 그 모습 속에 삼성이 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의 승자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디스코일 뿐이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죠. 정말 이 나머지 것들은 흑사리 껍데기로 올라가단 말이었죠. 이거 테크닉스, 삼성발 금요일에 박살이 나던데, 네, 아쉬운 모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파는 쪽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많이 팔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기대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6월 콜 테스트에 삼성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사항, 굉장히 무거운 짐이 삼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긍정적 시각을 또 한번 찾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실력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데 왜 이걸 못할까? 굉장히 답답한데 왜 이걸 못할까? 하이닉스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벌써 1년이나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콜 테스트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정신 차리는 걸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될 수 있을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화가 많이 나는데 삼성에 대한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을 보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제 모든 악재가 삼성에서 쏟아졌는데 이 쏟아진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 주가는 빵 뜰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만의 가능성.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SK 하이닉스에 배팅하는 것보다 더 먹을 수 있는 그 레버리지나 수익력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주 삼성의 HBM 퀄리피케이션 실패 내용 관련 기사가 외신에 의해서 보도됐다. 전자부품 당연히 수요자와 사용자가 품질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단 전자뿐만 아니라 반바지 하나 맞추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업자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페이퍼 스페이스를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못 맞출 가능성은 낮고 이미 내부적으로 맞췄으니 샘플을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삼성전 내부 콜도 안 된 제품을 샘플링할 정도의 영세 사업자는 아니다. 뭐 긍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일부는 상호 간의 협의의 영역으로 일부 부족한 스펙을 계약 조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으며 넘치는 스펙이라면 보장 물량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또한 가능하다. 삼성이 뭐 이런 소문도 있대요. 지금 만들어 놓은 HBM을 써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다 손실 보증까지 해주겠으니 써줬으면 좋겠다까지 했는데도 콜 테스트가 안 됐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걸 AMD가 좀 갖다 썼는데 굉장히 반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루머로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루머죠. 그리고 삼성전자 HBM이 실패하면 투자만큼 상실감을 가질 이해관계가 젠스왕이다. SK 하이닉스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물량이 많고 솔 밴더 방식은 위험성이 크고 마이크론은 2차 밴더를 사용하기에 캐파가 20K 수준에 불과하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캐파가 24년 기준으로 120K인데 20K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은 있더라도 마이크론이 물량이 증설이 안 되는 거죠. 네, 대응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젠스랑 입장에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좀 콜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올해는 24기가 모듈로 대응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내년 B100 후속 및 X100부터는 36기가 모듈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공급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네, 그렇죠. 네, 2분기 공급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기한이 남은 시점에서 콜을 이런 식으로 조기 종료시키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네, 긍정적인 회로를 일단 돌려보는 거죠. 삼성전자 HBM3가 가이던스 수치에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긍정적인 시각 사람들.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HBM 가이던스를 상기해 보면 24년 HBM의 빗 그로스가 2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상기 물량 고객과 공급 협약을 완료했다. HBM3 8단을 2분기 초기 양산을 개시할 것이다. 네 번째로 HBM3 8단이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화될 것이다. 삼성이 3 12단은 현재 샘플 공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삼성이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와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는 없고 콜 테스트도 통과한 적은 했다는 정확한 말은 없으니까 일단 이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영을 한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죠.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삼성 출신인데 우리 삼성이 그렇게 제 고향인 삼성이 그렇게 어리버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믿어야죠. 삼성전자 3 12단 2분기 중 양산 전개 가능성. 연말 HBM3 비중이 3분의 2, 토탈 HBM의 3분의 2가 될 것 같다. 3가 12단이. 이 중 팩트를 기준으로 몇 개를 놓치는지 확인 후에 의사결정을 권하는 바이며
반대로 금일과 같은 하락, 전주 금요일이죠.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삼길 권한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HBM 진도가 시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 주식회사 메모리의 최근 동향을 보면 컨벤셔널 수요도 저점을 타진 못습니다. HBM은 또 해부자 거지만 DRAM과 DDR5나 낸드는 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P는 증가하는데 결국 Q가 증가하지 않는 게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HBM을 성공을 해야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기대감도 그렇고 삼성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느 쪽으로 배팅하는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것은 거의 제가 봐서는 바닥은 어느 정도 경고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트리거만 나오면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누가 인정만 한번 해준다면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여기서 탄력만 잡으면 12단까지, 2까지, 3E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삼성을 믿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삼성에 차라리 배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대신 좀 엉덩이 무겁게 버텨야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 2분기 내에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서 한번 본 거죠. 부정적인 시각, 아직도 콜 테스트를 못하고 실력이 없고 내부 보고체계도 문제이고 위기의식도 없었고 정말 실력이 있나 물음표이고 이미 이제 초격차가 아니라 역격차로 갔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시장의 가격에 반영된 게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이다. 긍정적인 시각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충분히 시간의 문제이지. 올 6월까지 마지막 콜 테스트가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 이 통과할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지고 다시 희망회를 돌린다면 주식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SK하이닉스 반투자, 삼성전자 반투자,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HBM의 최종 승자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다. 한미반도체는 15조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온 것 같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2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좋은 점들이 참 많고 일본 투자 이야기도 나오죠. 네, 일본 키옥시아의 또 상장, 자기가 투자했던 키옥시아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 가지의 지금 삼성 SK하이닉스도 20조라는 큰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일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구마모토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를 밖에 가서 짓는 것은 중국에서도 얻어맞았지만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이제 3E까지는 충분히 선두권을 유지해올 거다. 삼성에 헤맬 때 하나라도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삼성의 힘을 내보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는 뭐 앞에서 많이 했는데,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의 영토 확장 능력과 경쟁자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제품 블랙웰 생산 타임 스케일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여기에 액분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편입 재료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수혜는 딱 두 개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25만원, 한미반도체도 지금 14만원대, 15만원대 있는데 이 15만원대를 통과하면 20만원대까지는 한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외에도 테크닝도 SK하이닉스의 서프라이 체인인데 테크닝도 한번 보자.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기본 생각이죠. 그럼 이것 말고 또 뭘 볼 수 있느냐?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SK하이닉스가 D램에 3C에 투자를 해야 한다. 1C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1A, 1B, 1C인데 이게 14나노, 13나노 뭐 이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A, B, C 이제 C로 갈수록 이제 더 최근 이제 선폭이 작은 거죠. 이게 보통 11나노에서 13나노 사이일 것 같은데 1Y 공정부 때 SK 하이닉스가 ADL 장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주성엔지니어링이다. DRAM 미세와 하이K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장비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고객사와 대만 파운드리 고객사용 신규 장비 공급 가능성도 주성엔지니어링이 있다. 후공정 장비에서는 유닛 테스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자, 이렇게 주성엔지니어링과 유닛 테스트, 테크잉은 이미 올라갔죠. 하미반도체 테크잉 이미 올라갔으니까 주성엔지니어링과 유닛 테스트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삼성에 대해서 역발상 투자를 하자는 것도 제 생각이고 반도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서프라이 체인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APTC 장비, 주성엔지니어링, SK 머티리얼스, 오션브리지, 에이펙트,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SK 하이닉스의 서프라이 체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 한번 쭉 보시고 오니어 IPS부터 쭉 누가 수혜를 받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로 화장품을 봅시다.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자. 현재 화장품 업종 내 가장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미국의 경우 당분간 인디뷰티 흥행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시장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 내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최선호전으로 아모레퍼시픽과 클리오 그리고 마녀공장 이 세 개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네요. 아모레퍼시픽은 24년 5월부터 코스 RX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연결 실적으로 적용이 되죠. 새로 인수한 코스 RX가 이제 연결로 들어온다. 코스 RX는 미국 내 히트 제품을 출시하고 채널과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고 마케팅과 브랜드력이 향상이 되고 이를 잘 소화해내고 있어서 그 덕에 올해도 연이은 실적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이다. 코스 RX로 우리 아모레퍼시픽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브랜드는 클리오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디 브랜드의 대장 클리오 색조인데 인디 색조라는데 클리오는 카테고리 확장에 따라서 올해 미국 채널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 히트 제품 청귤 C 세럼 카테고리 확장으로 크림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동사의 구달은 제품명이죠. 현재 채널 카테고리 확장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는 신규 제품 라인도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달. 향후 시장 내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클리오입니다. 네. 매수 넣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내는 마녀공장이죠. 마녀공장은 채널 확장으로 인해서 미국향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기존 아마존 코스트코 온라인 채널의 ULTA 미국판 올리브영이죠. 와 코스트코 오프라인까지 입점 채널을 늘리고 있습니다. 채널 확장 전후로 마케팅 투자를 통한 브랜딩 작업이 진행될 경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 팬덤 형성 작업이 성공적인 효과를 보일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게 마녀공장이다. 네, 그래서 클리오,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세 개를 화장품주에서 실리콘트 같은 데 이제 좀 팔고 이렇게 갈아타도 괜찮다는 거죠. 추가로 더 갈 거로 보입니다. 화장품은 여름 내내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태양광인데 포스트솔라가 이번 주 어제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10%나 다시 올랐습니다. 태양광의 이 무서운 상승 속도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이 두 가지 하나 솔루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 개 정도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가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추천을 합니다. 태양광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수소인데 수소보다는 ESS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그렇죠. 태양광과 ESS. 뭔가를 이제 만들면 담아야 되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굉장히 강추하는데 지금 3만원대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는 5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태양광 쪽을 사고 싶은 사람은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을 반반씩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2022년 누적 설치량이 44기가바이트, 23년에서 24년에서 신규 설치가 45기가바이트에서 57기가바이트. BNEF에 따르면 2022년 세계 ESS 누적 설치량은 43.8기가와트 수준. 23년부터 ES 설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3년 ESS 설치 규모는 45기가바이트며 기가와트이며 24년은 ES 설치 규모는 75기가와트로 전망이 되고 있다. 57기가와트까지 24년은 ESS가 설치가 되네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22년 기준 ES 누적 설치량이 각각 10기가와트 수준인데 2030년에는 ES 누적 설치량이 미국이 약 120기가와트, 중국이 175기가와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을 설치하는 ESS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은 서진 시스템이다. 2030년 글로벌 ESS 누적 설치량은 500기가와트로 22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문 예상 기관인 BNEF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SS 신규 설치 및 2024년 전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미국과 중국의 ESS 설치 누적량도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ESS의 최고 강자는 플런스 에너지죠. 미국의 플런스 에너지. 그 다음에 테슬라의 한 사업부 중에서 에너지 저장 사업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부의 수익이 나쁘지 않다. ESS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런스 에너지는 24년 2분기 이게 9월 말 결산법인으로 어닝콜을 통해서 ESS에 대한 수요가 전방에 강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업체가 ESS 수요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회계연도 24년 2분기 기준 에너지 저장 장치 신규 수준은 0.9기가와트. 23년 1분기는 1.2기가와트, 23년 4분기는 0.6기가와트인데 그 중간 단계는 0.9기가와트까지 왔네요. 파이프라인은 18.4기가와트, 작년 4분기는 12.2기가와트에서 18.4기가와트까지 거의 4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어닝콜에서 앨런 머스크가 메가팩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여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ESS 사업부가 있는데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언급을 했네요. 테슬라의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사업부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6.4억 달러로 YOY로 6.9% 상승, QOQ로 13.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해당 사업부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2024년 연간 매출액은 2023년 대비 최소 7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와 테슬라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사업부의 매출액을 보면은 아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특히 플루언스는 아주 눈에 띄게 ESS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모습, ESS 전문 기업이라는 장점, 레버리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네요. 이 회사 상장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ESS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죠.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가격이 일단은 하락을, 실적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과 실적 전망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대신 LFP 배터리가 이것을 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ESS 사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고, 두 번째로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보통 2시간 충전했던 게 3시간, 4시간까지 기술의 진보와 그 안에 있는 배터리 기술로 인해서 충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죠. 네, 더 많은 충전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의 진보와 배터리 가격 하락이 ESS 시장의 수익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ESS 산업과 또 연결돼서 전력 관련 모든 제품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전력기기, 냉각기, 연료전지, ESS 방금 얘기했죠. 슈퍼 캐퍼시티, 슈퍼 캐퍼시티 이런 종목들. 우리 지금 비나텍이 최근에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데 이러한 뭔가를 LG 머티리얼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슈퍼 캐퍼시티를 하는 애들을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핵심이죠.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위해서는 소비되는 전력량이 어마무시하죠. 데이터 전력 사용량을 추정해 보면 IEA에서 추정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2024년부터 전 세계 사용량을 매년 평균 3만 테라와트로 가정 중에 있다. IEA가 추정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전 세계 전력 사용량 비중은 2022년 1.2%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1.2%에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과 데이터 센터 내 고도화 있는 서버 네트워킹 관련 제품 및 장비를 고려하면 26년에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이 2.1%, 30년에는 8%까지 1.2에서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이 2.1%, 다음에 30년은 8%까지 2,400 테라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604 테라와트를 쓰는 캐나다 전력 수준과 2026년에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량이 비슷하다. 30년에 2,400 테라와트까지 사용을 하면 이것은 EU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데이터 센터가 증설됨에 따라 국가 단위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전력 인프라와 실시간 전력 효율을 위한 제품, 냉각기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ESS, 슈퍼 캐퍼시티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하다. 이러한 수요 덕분에 전력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정하는 이튼이라는 미국의 기업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련 시스템과 HVAC, 히팅,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 하는 HVAC 솔루션을 제공하는 버티브라는 회사, 이 버티브라는 회사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수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튼과 버티브. 이 액침 냉각도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 오신 분들이 버티브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버티브의 경우 시장의 높은 멀티플로 거래되고 있다. 41배까지 버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멀티플을. 2024년 하반기에 전력기기가 냉각기 대비 주목을 덜 받았던 데이터 센터 실시간 전력 효율화와 관련 제품 및 장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 온 친구들은 버티브라는 회사를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액침 냉각, 엔비디아의 파트너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그런 열 효율 전문 기업으로 버티브가 올라왔고 멀티플을 41배나 받으면서 고밸류를 받고 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우리가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만 알고 있었는데 버티브라는 회사도 한번 눈여겨봐라. 이 치면 나옵니다. 24년 하반기 전력기기와 냉각기 대비 주목을 덜 받았던 데이터 센터의 실시간 전력 효율화 관련 제품 및 장비,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비에는 연료전지, ESS, 슈퍼 캐퍼시티, 우리는 서진 시스템과 비나텍 정도면 될 것 같다. 2024년 5월 블룸에너지와 인텔은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 계획을 체결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먼저 전력기기 시장이 떴고 전선이 떴고 다음에는 이제 태양광과 수소가 뜨고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ESS와 슈퍼 캐퍼시티, 연료전지, 이 세 개가 마지막에 활용 정령을 찍는 게 아닌가. 따라서 서진 시스템은 광대시 좀 사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가.
최근 바닥을 기고 있는 로봇주, 그 와중에서도 2종 로봇과 의료수술 로봇주,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 무릎 연골수술하는 그러한 그 로봇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용 같은 건데, 이러한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봇 이런 종목들이 한번 뜨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다음에 테무 등 중국에서 이제 싸구려 제품이죠. 근데 전부 다 이제 범용 화학 제품이죠. 플라스틱 제조. 이들이 장사가 세계적으로 잘 되면 될수록 이 그동안에 이제 구조조정과 과잉 생산에 들어갔던 범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롯데캡의 NCC들, 금호석유화학 같은 제품 회사들이 바닥을 치고 오지 않을까. 또 바닥을 기다가 다시 모든 악재가 다 나온 후에 중국에서 살짝 문을 열어주면서 바닥을 넘어갈 우리 엔터,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한번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삼성의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성공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 주가 상승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다. 따라서 SK하이닉스 25만원, 삼성전자 9만원을 보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ESS가 정말 좋아 보인다. 화장품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 초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경제지표보다는 결국 또 10일에서 13일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네. 다음에 금리 움직임도 잘 봐야 되고, 미국의 기술주가 퐁당퐁당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승자 독식으로 가더라. 가는 놈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하실 거 많으시죠?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복사해서 넣으시고 저 위에 신청하기 누르면은 제가 바로 예스 해드립니다.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특히 고민 많으실 때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리딩 카페는 아닙니다. 네, 유료니까 잘 생각하시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6월이 금요일날 이제 섞여 들어오는데, 5월 말일과 6월이 섞여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반등을 해줄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오럴 리스크, FOMC 의장들 오럴 리스크,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겨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종목만 잘 고른다면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 이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오후입니다. 힘내시고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등대와 나침반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